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의 생생정치 오늘도 시작합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녹화를 못한 이유가요. 제가 12월 22일 날 TBS에서 확진자랑 방송을 같이 해가지고 그 시점으로부터 14일간 격리 조치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풀려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예, 다행히도 이제 뭐 저는 당연히 확진자랑 접촉이라서 격리 상태였으니까 전 당연히 음성 나왔고요. 어쨌든 방송가에 지금 코로나 대유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방송에서 아무도 안 다뤄서 잘 모르셨을 텐데 뭐가 있냐면은 작년 여름쯤에 이제 보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같이 합동 방송도 하고 이러시다가 싹 걸려가지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조소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TBS 갔다가 그쪽에 진보 성향의 평론가들이랑 방송을 하다가 제가 상대로 평론을 하다가 이제 격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TBS에 나가는 패널들 그리고 또 TBS 패널들과 같이 이제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 진보 쪽에서 많이 하는 분들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걸려가지고 지금 방송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종편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평소에 보이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얼굴이 나오고 있다. 그럼 평소에 보이던 얼굴의 그분이 아마 그런 진보 패널들과 방송하다가 격리되신 상태이거나 아니면 치료받고 계신 상태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송과 대유행이라는 것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TBS 방송 출연을 고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언제였죠?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저희 국민의힘의 대변인께서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전원 다 검사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부랴부랴 다들 가가지고 급하게 검사를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다 음성이 나와가지고 별일은 없었지만 그렇게 나오고 얼마 며칠 뒤에 바로 TBS에서 확진자가 터지는 바람에 저는 그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이 며칠 간격으로 또 검사를 하니까 코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양쪽으로 똑같은 데만 계속 뚫으니까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집에서 갇혀 있으면서 라면하고 햇밥만 먹다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뭐 술도 한 잔도 안 하고요. 사놓은 술이 없어가지고 술도 한 잔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일주일 만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2주 만에 이제 다시 녹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짚어보고 싶은 문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문제를 그렇죠. 짚어봐야 될 텐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서울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단언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철수 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예상치 못한 시점에 등장해가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안철수 대표의 절박함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사실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저희 당내에 굉장히 유력 인사가 12월 말 1월 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체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분이 출마 선언을 먼저 하고 안철수 대표가 나오게 되면은 본인이 빛이 발할 것을 약간 의식했는지 그래서 빨리 나왔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가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은 당에도 해봤지만은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그런 선거 패턴을 많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은 항상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선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지난번까지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대선 때도 보면은 지지율 1위도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그리고 뭐 서울시장 선거 나갈 때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정치를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단일화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시지 내고 이런 과정 중에서 뭔가 삐끗하게 되고요. 그다음 결정적으로 항상 우리가 모든 국민이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마지막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초반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부각이라는 거는 크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은 앞으로 이게 그대로 유지되면 이상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철수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뭘 달라졌는지 이제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 신년에 지지율 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이준석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래 안철수 대표가 스타트가 항상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진 어떤 사실 이제는 새정치가 아니지만
그가 가지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새정치라는 게 있고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갈등 속에서 빚어지는 국민들의 피로감 같은 것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는 면이 보이는데요. 사실 그 지지율이라는 걸 잘 뜯어보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뚜렷하게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 뭐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다 합치면 어림잡아 한 10분 정도가 되는데 그 10명 중에서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국민의힘의 후보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이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는 현상이라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다라는 의식이 정확하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안철수 대표가 그 가진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군들, 뭐 오세훈 시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은희 구청장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혜훈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이고, 오신환 의원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경쟁력이 그럼 안철수 대표에 비해 가지고 결코 못하냐? 이걸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아시아 경제에서 그 여론조사를 한 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안철수 대 박영선, 오세훈 대 박영선, 나경원 대 박영선을 붙여봤는데 안철수 대 박영선이 47대 37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격차 정도로 차이 나왔고 오세훈 대 박영선도 44 대 39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한 5% 정도 차이로 나왔고 나경원 대 박영선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둘 다 40으로.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선거 여론조사라는 거는 다자간 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그렇죠. 상대 후보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거기에 양자 대결 붙여가지고 이기는 후보가 강한 후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나 오세훈 누구를 내도 이긴다. 박영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결과가 보도되면 보도될수록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이제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오세훈을 내도 이기고 안철수를 내도 이긴다면은 오세훈이 되는 것이 좋으냐, 안철수가 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3파전이 벌어졌을 때 박원순 대 안철수 대 김문수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김문수 지사가 아무래도 좀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유권자나 중도 유권자를 공략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보수가 밀어준다 해도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안철수 대표는 20% 좀 못한 지지율을 받고 그렇죠. 김문수 지사가 오히려 지지율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김문수 지사는 서울시장 준비하신 적도 없고 굉장히 당의 요청에 급하게 나가신 케이스인데도 안철수 대표가 이제 3등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출신의 후보를 물리치고 단일 후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가면 이기고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면 진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역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다. 예,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어야지만 본인 서울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일정 부분 그 3자 구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과 힘을 합치지 않으면 본인이 서울시장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튀어나가 버리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 어렵거든요. 표를 갈라먹게 될 거고 본인 스스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이 있는 그리고 또 3등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또 3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은 선택지가 좀 있어요. 안철수 대표랑 손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본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줄다리기가 아무래도 지금은 국민의힘한테 조금 더 쏠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이 모든 변수를 사라지게 하고 상수로 만드는 방법은 그냥 입당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 당을 이제 뭐 합당 형식을 취해도 좋고 뭐 어쨌든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넣어보니까 지금 거의 안철수 대표랑 2, 3%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거기다 또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의원이랑 오세훈 시장이 단일화라는 이벤트를 하겠다고 합의를 하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목이 쏠리고 그럼 안철수 대표는 또 지난 그 두 번의 선거처럼 단일화 과정의 실패 때문에 한번 기세가 꺾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 나오셨을 때 한명숙 후보와의 토론도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지금 하면서 그 한 10년 정도 휴지기가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까먹으셔서 그런 거지. 저희 당에서 토론 잘하는 사람 랭킹을 뽑으라 그러면 오세훈 시장 진짜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선 인상에서 우선 호감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논리 정연하고요. 애초에 이분이 그 방송가에서 변호사 시절에 프로그램까지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자신을 표출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뭐 만약에 토론 실력이 급격히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진짜 토론 갔을 때는 오세훈 시장을 당해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철수 대표에게는 상당히 험난한 길만 남아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사실 지금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정계 은퇴 이 두 개밖에 없고 이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갈리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가 되지 못하면 안철수 대표는 사실상 이제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사활을 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에 우리 당 후보군들이 1월 17일까지인가요 후보 등록이? 그랬던 걸로 알고 1월 있습니다. 17일인가 18일까지가 후보 등록인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등록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공관위의 경선 절차를 늦춰달라 그러고 입당하겠다고 선언하든지 이런 게 아니면은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 당의 그 한다하는 중진 의원들이 지금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흥행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 흥행의 과정 속에서 밖에 있다고 한다면은 완전 이건 또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선택의 시점은 앞으로 열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네. 비대위원으로서 있는 입장에서는 좀 하루빨리 좀 정리가 돼서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지만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네들은 왜 이렇게 후보가 많냐,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되냐고 보실 수도 있고 여기는 정말 선수들이 많구나, 흥미진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후자 쪽으로 해서 우리 당 안에 정말 괜찮은 후보군들이 많고 그 가운데서 자웅을 벌여서 정말로 서울시위에서 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선발되는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또 우리 그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는데 성공하는 것까지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어쨌든 그리고 또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오늘 사실 그 평상시 항상 이드팔 머리를 하다가 오늘은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요.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헬스장을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돼요. 예, 그렇죠. 그 실내 체육 시설 이용객들이 한 1,000만에서 1,500만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헬스장이 있고요, 실내 골프장도 있고요, 당구장도 있고요, 필라테스도 있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그 업종들이 우리 실내 체육 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뭔가 계속 장기 확산되면서 사실 이들에 대한 무기한 영업 정지들이 무기한은 아니죠. 기한이 있었지만 영업 정지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헬스장이라는 데, 필라테스라는 데가 우리가 다 지나다니면 아시겠지만 동네 구석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지하철 역세권 근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말 그대로 월세가 굉장히 비싼 자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대부분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이르는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없이 그냥 영업정지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들이 그냥 잘 참아왔어요. 왜냐하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자기들 따라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갑자기 또 기습적으로 2주를 더 늘린다고 해버리는 바람에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못 참겠다. 어떻게 그냥 살아가냐. 맨눈으로 지금 이 생돈 몇 천만 원이 그냥 매달 적자가 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체육인들이 끊임없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 엄동설 안에. 슬슬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방역을 거의
통제식 방역을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또 보편지원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거 때만 되면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때만 되면 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에 그게 통할까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알아요. 이제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소비 진작 활성화 효과라는 게 거의 없다는 걸 이제 확신하거든요. 꼭 역설적으로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재난지원금을 일정액을 지급했을 때 그 온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게 사실 정의로운 것일 텐데 그렇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영업 정지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재난지원금 풀었는데 영업 정지된 사람한테 무슨 돈을 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소들의 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경제 모든 구조로 봐도 이거 계속 뿌리면 인플레이션만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왜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궁금하고 저는 이재명이라는 어떤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본인의 어쨌든 대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런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중에 곡간 비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채워넣을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수를 두느냐 결국에는 선거를 바라보고 이런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선거 앞두고 이제 돈 뿌리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선거 앞두고도 그런 판이 펼쳐지면은 어떻게 정교하게 메시지를 구성할지를 빨리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또 20만 원씩 주겠어, 가정당 100만 원씩 주겠어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려운 직군을 어떻게 판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생존 자금을 마련해 주느냐의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말 그대로 수천만 원의 적자를 눈뜨고 봐야 되는 자영업자들한테 기껏 해봐야 300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300만 원이면 그냥 증발해버리는 돈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업 정지 대상 시설에 대해서 90% 정도까지 고정비에 90% 정도까지 실효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75%까지 그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실내 체육 시설들이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지금 대부분 강남에서 저희 이제 사무실도 강남인데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배달을 시켜 먹으면 몸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보면 다 헬스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에요. 직장이 없으니까 쿠팡 이츠, 배민 이런 걸로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를 지금 뛰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도 그걸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300만 원 주고 일단 좀만 더 참아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은 조금 정부의 방역 방침에 대해서 항의하는 메시지를 드리고자 좀 이렇게 체육인으로서 운동복을 좀 입고 나와봤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게 제가 보스턴에 이제 하버드 메디컬 스쿨 거기서 연구한 거 하버드 보건대학원이랑 거기서 연구한 걸 이제 보면은 보스턴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거든요. 제가 살아봤지만은 코로나 확산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셧다운 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도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하철 단축 운행하고 버스 배차 환경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대중교통이라는 게 의외로 지하철의 환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감염의 매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게 마비가 되니까 그걸 막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감염이 지속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에 아침에 아직까지도 나가보면은 사람들끼리 거의 얼굴을 맞대고 타는 지하철에서의 위험성과 헬스장 같은 데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 위험성이랑 그거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차별적으로 이제 차등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방송 나가서 방역 초기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 한 6, 7월쯤에 영업정지 한다고 했을 때 아니 동네 카페를 영업정지 하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이 하는 카페는 영업정지 안 한다고 처음 했어요. 이게 뭐냐? 이상하죠. 네, 그리고 개인이 하는 카페는 영업정지를 안 하는데 PC방은 영업정지를 또 했어요.
카페에서 떠들지 PC방에서 떠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기준 자체가 과학적인 어떤 근거, 그러니까 얼마나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염 위험성이 있냐 이걸 따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표 따라간 거예요. 네, 자, 맞아요. 스타벅스는 폐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어떤 그 카페는 살려놓은 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지지층, 그 카페에 있는 동네 카페에 있는 그 지지층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걸 풀어놓은 것이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용이 불편해져봤자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겠죠. 그 친구들이 가장 이제 불만이 많을 텐데 거긴 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PC방은 자연스럽게 그냥 뭐 업주들 몇 명이나 화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닫아버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엔 과학적인 감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보면은. 맞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진짜 좀 그런 게 요새 아마 대부분 직장인들 다 느끼실 텐데 타임어택으로 우리가 저녁을 먹잖아요. 대부분 한 6시에서 7시 사이에 급하게 만나게 돼요. 저녁 가게 되면. 그러면 사실 뭐 밥 먹고 좀 뭐 맥주 한잔 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한두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9시에는 일단 나가야 되니까 급하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딱 그 퇴근 시간 모습이 딱 보여요. 출근 퇴근 시간에 그 사람 몰리는 그 버스 정류장 지하철 가보면 8시 50분에서 9시 10분 사이 사람 정말 많아요. 그때가 사람이 폭증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시간을 늘려줘야 배분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헬스장도 9시까지 영업했을 때 7시부터 9시까지 사람들이 완전히 몰려서 기구가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을 이렇게 밀집시키는 악효과를 또 냈다는 게 저는 사실 이번 정부 방침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사실 이거를 좀 그 정치적으로 좀 법률적으로 좀 보자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방역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근거로 사실 이렇게 그 과도한 제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염병 예방법 역시도 헌법 위에 존재할 수 없어요. 헌법에는 기본권의 제한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한계가 있고 재산권 역시도 침해하는데 분명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감염병 예방법이 마치 지금 헌법 위에 있는 상위 법률인 것 마냥 엄청나게 제한을 하고 기본권도 제한하고 재산권도 제한해버리고 그러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량권 남용이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예. 그 동부구치소에 그 갇혀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저질러서 이제 그 갇혀 있는지와 상관없이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결국에는 자 보면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작년 1월에 취임해가지고 1년 내내 검찰에 눈이 시뻘개져서 달려들고 맞아요. 이렇게 싸우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 관할하는 처음에 출입국관리본부랑 그 외국인 관리하는 거기서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라든지 통제하는 거 이런 걸 좀 더 엄격하게 했으면은 저는 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감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구치소나 아니면 이런 교도소에 이런 방역 예산이라든지 이거 제대로 편성했으면은 적어도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그 수감된 사람의 절반이 지금 이제 감염이 됐는데 원래 이게 그 군대 사단 같은 경우에 그 전쟁사 이런 걸 보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부대가 전멸했다 그러면은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부대의 전투력을 20-30% 가까이 상실하게 되면은 전멸됐다고 판정을 보통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동부구치소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간수도 그렇고 거의 수감된 사람도 그렇고 50%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됐으면은 그 시설은 그냥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거기는 그냥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오만 정신이 지금 검찰하고 싸운데 팔려가지고 지금 그 완전히 행정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추미애 장관의 퇴임 후에도 정치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100% 동의하고요. 그 법무부라고 하는 것이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라고 우리가 하는 곳에는 크게 이제 4가지 역할이 있죠. 뭐 출입국, 그 다음에 인권 옹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정구금, 마지막 이제 또 검찰 이렇게 있는데 물론 검찰이 파이가 크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미애 장관은 그냥 윤석열이랑 싸우느라고 모든 법무부 행정 필요한 내용들을 다 뒤팽겨 쳐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책임받아 마땅하고 진짜 저는 이 아비규환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한국형 아우슈비츠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해 싶은 게 박범계 이제 장관 후보자가 이제 연일 이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박범계 의원님은 저랑 토론을 이제 꽤 자주 했거든요. 음. 근데 글쎄요, 이분이 저한테는 그 굉장히 윽박 지르는 화법 비슷한 걸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 토론 끝나고 나면은 그 사실관계가 틀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랑 얘기한 거 보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100분 토론에서 저랑 김기현 의원이 나가고 박범계, 김한규 이렇게 두 분이 나왔는데 맞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제가 한동훈 검사장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한 가지만 좀 알려달라. 예? 그 잘못한 발언, 예를 들어 본인이 그 검언 유착이라고 할 만한 발언을 한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소개해달라 그랬더니만은 박범계 의원님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래도 여권의 핵심 의원 중 하나니까 뭐 알고 얘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안 나온 거 보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웃긴 기억들이 좀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사법고시 그 폐지 반대하는 모임의 학생들에게 본인의 오피스텔에 찾아온 그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가지고 상당히 아이고. 공경을 치르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박범계 의원이 당산동에 오피스텔이 있다는 거는 뭐 본인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공개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찾아가가지고 면담을 요청한 것 같은데 물론 그 형식 자체가 뭐 아주 좋은 형식은 아닙니다. 그 주거지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는 박범계 의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라고 뭐 그런 상황 많이 안 겪겠습니까? 저같이 얼굴 팔린 사람도 지하철에 가봐도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저한테 막 그 지하철 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요즘 박근혜 대통령 식사는 잘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제가 내시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가 그게 했는데 그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저에 대한 관심인 것이고 또 뭐 저 좋게 보는 분들이 그 물어보지 그러면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응대해주고 또 제가 지역구를 맡은 뒤에도 지역구에서 민원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통 민원을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죠. 주민센터 찾아가서 해달 안 되면은 그때 이제 정치인들 찾아가지고 안 되는 일 좀 되게 해달라 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절박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가 나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풀을 수 없는 것이라도 풀어주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 정치하는 사람의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응 자세일 텐데 그렇죠, 그렇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 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왔을 때 뭐 비서가 사진 찍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사실관계에 따져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 드셨다더라도 나를 찾아오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이거는 박범계 의원이 앞으로 좀 맞아요. 해명이 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것이 또 국정 운영이나 야당을 대하는 태도에 비슷하게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여론전이거든요. 청문회가 지금까지 진행된 그 상황을 보면은 결국에는 크고 작은 허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크고 작은 허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국민들이 보는 것인데 박범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운 것 같다. 예전에 보세요. 자,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들 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 조국 장관 후보자 임명할 때 보시면은, 자, 처음에 그 사태가 불거졌을 때, 사모펀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녀의 스펙 논란도 그렇고, 저는 만약에 조국 장관이, 조금 더 이제, 머리가 굳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자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제가 한번 살펴보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랬으면은 사실 야당이 더 때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뭐 계속 이제 거짓에 거짓으로 변명을 이어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징역을 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다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에 대해 가지고 병역 의혹을 제기했고 그게 그 당직 사명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기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봐도 좀 특혜성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겠다. 이랬으면은 이거 그냥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뭐 당직 사병이 무슨 뭐 어떻게 했고 누가 누굴 사주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니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나오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그 사법고시
폐지 반대 모임에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뭐 술 먹고 귀가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냥 갑자기 집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 굉장히 미안하고 다시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뭐 배우가 누구냐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 법무부에 뭐가 씌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사실 농구할 때도 반칙한 거랑 테크니컬 파울은 다르거든요. 테크니컬 파울은 걸렸는데 심판은 되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민주당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법무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그 되게 좀 불편한 게 뭐냐면요. 조국도 그랬고요. 뭐 추미애 장관도 그랬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어. 약간 이런 태도예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 어쨌든 합법적인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그 정치인한테 법률적으로 뭔가를 다루자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합법이다. 그렇게 따지면 나치도 합법인데 나치도 다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정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사실 인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 예측은 뭐 당연하고요. 지금 선거도 앞으로 힘들 것이다. 지금 박영선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할지도 결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박영선 장관도 굉장히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리막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안 그랬으면 만약에 자동으로 당선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벌써부터 손들고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이 나올지 말지 이렇게 막 하루 뭐 조변 섞게 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자기 의원들 다 임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들. 그렇죠. 이제 저는 이거는 인재풀이라는 게 바닥났다. 뭐 처음에 뭐 메모드급 인재풀이 어쩌니 이런 소리 했지만은 뭐 저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지만은 메모드급 인재풀이도 또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길래 이런 분들이 계속 그 후보자로 등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메모드라는 말은 옛날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정확하네요. 네. 얼음 속에 이제 묻혀 있는. 네, 얼음 속에 그 묻혀 있습니다. 메모드처럼. 예. 예전에 인재풀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이번 주 제가 이제 뭐 복귀해가지고 이런저런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뭐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가 아마 가장 큰 관심사이실 텐데요. 아마 다음 한 주 동안에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굉장한 신경전과 네. 줄다리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 방송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